그러면 그 가진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는데 그 데이터를 장악한 세력들이 누군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써놨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국가의 국력은 보유한 군함의 수가 아니라 내세울 만한 기업이 몇 개 있느냐로 가늠해야 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디선가 보고 이제 진짜 그럼 우리나라는 군함이 몇 대인가 한번 봤어. 예, 현대 입장에서 군함이 몇 개냐 딱 봤더니만 이거 지금 뽑은 거예요. 2024년도 시가총액 바로 따끈따끈해. 저 강의 한 웬만해서 업데이트 안 하는데 진짜 큰맘 먹고 한 거예요.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 1위. 야 진짜 죽지도 않아. MS 이게 4천조야 시가총액이. 진짜 놀랄 노짜 진짜 4천조. 근데 우리의 자랑스러운 기업 있죠. 네, 삼성 어떤지 한번 보면 그래 나름대로 했어. 선방했어요. 야 500조. 와 그래도 이름 올렸어. 나 여기 못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 군함이 한 대 있다. 예, 이 신에게는 한 대의 군함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삼성전자를 또 여기다가 또 뭐 지분 주주 구조까지 따져가면서 누구 기업이니 이렇게 하면 또 할 말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많은 부분 컨트롤 할 수 있는 기업은 맞긴 맞죠. 그래놓고선 한번 볼게요. 이제 누가 장악하고 있는지. 애플 용호상박 4천조 똑같이. 예, 대단한 회사인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아람코 사우디 기업이죠. 오일 기업.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오일 이렇게 몰빵 치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한 방에 날아간다. 예, 근데 이제 이 사우디 이 국영 기업이긴 한데 뭐 적극적으로 투자도 잘하고 뭔가 개혁적인 움직임 많이 보여서 사실은 기대가 많이 되는 기업인 것 같아요. 중동 시장이. 근데 제가 중동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봤는데 안 돼. 멀었어. 예. 이 기업 하나 그냥 하드 캐리예요. 나머지는 산업이 제대로 구축이 안 돼 있어서 진짜 좀 미안한 얘기지만 멀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글. 야 구글 진짜 잘 나갈 줄 알았는데 4위야. 그 유명한 구글도. 2,400조. 그리고 그 밑에 우리한테 슬픔을 주는 아마존. 예. 구글도 마찬가지고 아마존도 그렇고 다 우리한테 슬픔을 주죠. 왜냐하면 우리한테 세금을 뜯어가니까. 예. 유튜브 프리미엄 회원 뜯어간단 말이야. 상당히 마음에 안 들죠. 마케팅을 장악하고 있어요. 구글, 페이스북이.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로 따지자면 모든 길은 로마를 통한다. 이런 얘기잖아. 모든 길은 구글과 페이스북으로 통한다가 돼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들을 통하지 않고선 상거래가 안 일어나.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거래를 하려고 한답시면은 다 상납을 해야 돼, 이 두 기업에. 그리고 엔비디아, 완전 사기 캐릭. 예. 진짜, 진짜 엔비디아 이렇게, 나 옛날에 컴퓨터 게임 한참 할 때 엔비디아 이렇게 뜰 줄 몰랐는데, 꼴랑 뭐 비디오 카드 만들어갖고 뭐가 돈이 돼 이렇게 했는데, AI가 뜨는 바람에 이렇게 돼버렸어. 오, 정말, 이걸 알고 했는지 모르겠어. 예, AI 이거 컴퓨팅, 패러럴 컴퓨팅 하기 위해서 이 GPU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알고 전략적으로 했다면 대단한 거고. 근데 모르고 어쩌다가 된 거 아닌가 싶긴 해, 나는. 모르고, 하필이면 패러럴 컴퓨팅이 아니라, 그걸 뭐라 그러더라?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계산하는 방식이 단순한 리니어 컴비네이션이 아니라, 이 GPU 매트릭스 연산을 쉽게 해줘요, GPU.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페이스북 나오죠. 1300조. 야, 그 유명한 페이스북도 1300조밖에 안 되네. 예. 짜발이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 1000조. 버크셔 해서웨이는 아나요? 버핏 회사. 예, 대단한 분이죠. 예, 네버다이. 100살을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예. 여러분 주식 투자 관심 있으면은 이 버핏 할아버지 얘기 잘 들으면 좋을 것 같아. 예.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은 투자만 한 거야. 이게 산업 욕군이 아니야. 예. 투자만 했어. 포트폴리오 전환만 했어. 그런데 이렇게 1000조로 만들어 버렸단 말이야. 이 엄청난 거. 오래 살고 볼 일이죠. 그러니까 장수로 간 거예요. 장수 테크로 간 거예요. 이게 장수 테크를 타면 이렇게 돼. 예. 복리로. 근데 죽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죽으면 상속세를 다 뜯겨. 그래서 이 복리로 못 넘어갑니다.
예, 그래서 이 수명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는 거예요. 예, 버핏 일찍 죽었으면은 버핏 자손이 이거 못해요. 상속세로 절반 떼줘야 돼.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래 살면은 이런 좋은 일이 보인다라는 것의 장본이네. 그리고 버크셔 해수웨이의 쌍두마차였던 몽고 알아요? 얼마 전에 발생하셔가지고. 오, 대단합니다. 몽고를 아는 사람들 만났네. 진짜 유명한 사람인데 모르는 사람 많더라고. 예, 찰리 몽고 한번 꼭 개인적으로 한번 알아보면서 공부해 보시길 바래요. 찰리 몽고 바이블이라는 책도 있는데 그 책 보면서 저 감동을 했어요. 야, 이런 식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거구나. 예.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에도 관심이 많아요. 우리가 데이터를 하는 사람이 투자에 관심 없다면 이상한 거예요,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보가 곧 돈이에요. 그런데 정보가 곧 돈? 근데 정보를 알았는데 내가 주식 투자를 안 해? 이상한 겁니다. 예, 주식은 그런 사행성 측면으로만 바라볼 것은 사실 아니죠. 그 다음에 계속 나오죠. 테슬라, 알라이 릴리, 제약회사, 그리고 비자카드, TSMC, 대만회사, JP금융,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기업, 월마트 유통, 그리고 카드 금융, 루이비통. 루이비통 뭐지? 유럽. 그 다음에 존슨앤존슨, 엑스모빌, 전부 다 어디예요? 다 미국이죠. 예, 끝. 근데 여기는 이제 집계가 잘 안 된 게 이제 중국 기업들은 집계가 잘 안 돼서 안 나타난 것 같아. 중국도 있어요, 사실은. 예, 근데 집계가 잘 안 됐을 뿐이지. 유럽에서 간신히 하나 나왔네, 22위 안에. 예, 유럽 뭐예요? 폭망했지. 예, 패권 국가들의 집단이었는데 한 방에 나락간 거예요. 예. 영국 뭐예요? 예, 짭이지 사실은. 예, 안 돼. 고부가 같이 나오는 산업이 없어. 자존심만 남은 나라예요. 이제 내가 영국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영국은 미국이 짭이라고 원래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 자기가 짭이 돼. 예, 영국 못 줬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 건방진 행동을 한다. 우리도 이제 20위 안에 한 명 있으니까 이런 거 아니네, 뭐 짭이네, 뭐 이렇게. 예. 굉장히 건방진 행동이다, 사실은. 예. 유럽의 내공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사실 유럽은 절대 고수이긴 합니다. 패권 국가의 집단이었기 때문에 잠깐 주춤했을 뿐이지 딱 기회를 잡고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경험들, 내공을 사실 가지고 있어요. 예. 경험 내공. 근데 우리나라는 그 경험 내공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국정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해야죠. 기회를 얻어가지고 간신히 살아남은 그런 입장이고, 유럽은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유럽 역사, 금융 역사 이런 거 한번 좀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유럽이 딱 각성하잖아요. 단숨에 또 올라섭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보면 알겠지만은 이건 너무 심했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렇게 돼요. 이게 뭡니까? 자, 우리 모두 어디죠? 서학개미로 직행. 일동 서쪽으로 진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예,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놀랍게도. 예, 놀랍게도 이 방향으로 가는 거는 일리가 있고, 여러분들 용돈 생기면은 미국 주식을 조금씩 담아두는 거는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시가총액이 1000조 이상으로 올라간 기업은 이제 구글이 딱 처음이었어요. 실제로는. 네, 구글이 처음이었고, 실제적으로는 이게 우리나라 전체 GDP하고 맞먹는 그런 수준인 거죠. 그래서 이미 국가 개념이 되게 희석이 많이 됐어요. 네, 국가 개념이. 네, 그래서 기업 중심으로 주도가 되는 그런 시대가 열렸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 기업은 어떻게 되냐? 공정거래위원회 이런 위원회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예.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융의 헤드가 주도권이 어디 있냐면은 국가한테 있어요. 국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그거 당연한 건 아닙니다. 원래는 이렇게 국가가 주도권을 잡은 횟수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지금은
은행이 뭔가 딴짓하면 어떻게 돼? 금감원이나 국세청 기재부에서 바로 몽둥이질 해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날아가. 절대로 안 돼. 이거 힘이 엄청 세요. 예. 그래서 뭔가 조금이라도 법률에 어긋난 일을 해버리면 과징금 때리고 바로 날아가게 만드니까 국가의 입김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근데 산업도 그래, 원래는. 산업도 원래는 국가의 입김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뭔가 해보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록펠러 재단의 오일 그룹을, 그러니까 오일 머니를 가지고 시장 확장을 하려고 했을 때, 이 국가에서, 미국에서 너네들은 반독점법, 위배, 해체. 재벌기업이 한 번에 해체돼 버렸어요. 그렇게 돼서 힘이 엄청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섣불리 돈 많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공무원들 이 위에 있는 우리 국가의 리더들한테 도전을 했다? 그러면 바로 몽둥이질 해버립니다. 세무조사 바로 때려버리고. 그리고 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은 그렇게 볼 필요는 있어요. 국가는 어떤 뭐 정의의 수호자 이런 개념보다는 국가는 뭐 주식회사 한국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네. 주식회사 미국, 자회사 국세청 이렇게. 네, 국세청에 세무조사 나가면은 이 매출을 올리러 고객들한테 이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그런 측면이 실제로 있어요. 왜냐하면 힘겨루기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이걸 또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국가에서는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어요. 국가를 운영하는 이 리더분들의 입장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뭔가 잘 해야 돼. 잘 하려고 뭐 여러 가지를 해. 그런데 그렇게 한답시고 뭔가 이게 빅테크 기업한테 우리나라의 기업들한테 뭔가 잘해줘. 그럼 힘이 세지죠. 그러면 정부에 대항해서 뭔가 순종적인 모습이 안 보여. 그럼 어떻게 돼? 이제 조사 나가는 거죠.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뭔가 위계 질서가 안 맞는데? 이게 안 좋잖아요, 사실은. 리더가 한 명이어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빅테크, 그러니까 산업자본과 국가 권력이 항상 싸움을 걸었어요. 뭐 그냥 지금에만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되게 놀랍게 이게 지금 너무나도 커져 있는 게 이게 특이한 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바라볼 때, 한순간에 그럴 가능성이 되게 낮아 보이긴 하는데 이 기업들 한순간에 날아갈 수도 있어요. 이거 도저히 얘네들 위아래를 구분할 줄 모른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일들을 난타전 이렇게 나오죠. 거대 플랫폼 시장 독과점 논란 커져. 이런 게 있고 AI라 그래서 무조건 발전적인 미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뉴욕타임즈 뭐 이렇게 해갖고 저작권법 걸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사실 맞죠. 그 모델 안에 이제 생성 모델 나중에 뜯어보면 알겠지만 그 데이터가 그 안에 다 끼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마음대로 이용해서 결국 아웃풋이 나오는 거예요. 예. 뉴욕타임즈 그 기사에 의하면은 뭐 내일 날씨가 어때? 뉴욕타임즈로부터 출발했어, 사실은. 그러니까 이 언론사에서 내가 열심히 만들어 놓은 정보를 클로닝해서 가져가니까 기분이 나쁜 거지. 그러면 그걸 가지고 지금 소송을 걸려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정부기관에서 딱 벌써 어떻게 하겠어요? 저울질 하겠지. 이 빅테크를 때리면은 부가가치 산업이 이게 점점 쇠락하니까 그것도 문제고. 그렇다 그래서 이게 다 뭐 우는 소리 다 들어주면서 키워주면 어떻게 돼? 이제 위아래 안 가리고 덤비지. 그러니까 두 가지 마음이 다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은 이제 국가기관이 한번 후드로 팬다. 예, 그렇게 되면은 빅테크 기업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미래가 사실 있는데 이미 축은 많이 넘어간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책도 있어서요. 이런 책도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빅데이터는 이제 실제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전 시간에 이제 제가 설명했듯이 빅데이터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학문적 접근을 했을 때 하나의 명확한 정의가 없어요. 네, 없어. 없는데 막 써요. 되게 우스꽝스러운 현상이기는 해요. 정의를 못 하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남발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빅데이터 전문가가 되자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럼 그게 뭐냐라고 말했을 때 하나의 공통된 답안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지금 없다. 그러면 굳이 공통된 답안을 찾자면 어떤 것이 있느냐? 빅데이터에 대한 공부를 했을 때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제 통계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자부심을 가지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예, 통계학입니다. 예, 통계학을 공부를 하게 되면 사실 빅데이터에 관한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 원리를 이제 통계학과 졸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 원리를 명확하게 딱 내 걸로 흡수해서 졸업하는 경우는 또 드문 것 같아. 드문 것 같아.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통계학의 어떤 주요 내용이라고 했을 때 이런 핵심 내용, 이건 통계학에서 꼭 다뤄야 고유의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네? 표본. 감사합니다. 예, 표본. 예, 표본 평균 이렇게 해서 표본 나오죠. 예, 표본, 모집단 이런 거. 또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통계학 하면은 이걸 배우는 거다. 통계학 하면 가설 검증. 좋습니다. 그래도 더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검정 또는 검증이라 그러죠. 네. 또 있으세요? 확률? 좋습니다. 확률. 예,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르는데 여러분들이 졸업하기 전까지 이 빅데이터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물론 빅데이터 전문가가 됐을 때 그 다음 단계인 어떤 인공지능 이제 현존하는 모던한 기술들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인데, 이 통계학의 기본 셋업은 뭐냐면 기본 양대산맥이라고 해야 될까요? 양대산맥은 추정과 검정이에요. 추정과 검정. 그래도 검정 하나가 나왔어요. 보통 안 나오는데 훌륭합니다. 예. 추정과 검정이고, 이 추정과 검정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표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확률이라는 도구를 가져와서 설명을 해요. 확률이라는 도구를 가져와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 통계학자들은 소실히 면책 특권을 갖게 됩니다. 사실 어떤 얘기든지 간에 그렇게 됩니다 라고 얘기 안 하고 확률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뒷구멍을 항상 마련해 놓고 이렇게 카멜레온처럼 이렇게 사는 분들이 빅데이터 전문가이긴 해요. 그래서 빅데이터 전문가가 도리어 이런 확률적인 툴을 활용하면서도 뭔가 그렇게 확실한 내용입니다, 이건 그렇게 됩니다 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의심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진짜 통계학의 근간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건가? 라는 부분들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추정과 검정인데, 이 인공지능에서는 놀랍게도 놀라운 건 아닐 수도 있겠다. 이 검정이라는 거는 아예 신경을 끕니다.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현존하는 인공지능 어떤 모델을 봤을 때 검정을 한다라는 얘기는 거의 못 들어봤을 거예요. 검정. 근데 그 검정을 하긴 하는데 통계학 내부에서 말하는 그 검정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이제 통계학에서 이제 활용하는 그 검정은 굉장히 흑백 논리식이죠. 흑백 논리식에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이 있는데, 기무가설이 이제 채택되지 않으면 대립가설이 우리가 합리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식의 논리를 내세우죠. 예. 그 논리 하에 검정이 일어나게 돼요. 그냥 단순하게 그거는 맞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런 식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밑작업, 소위 큰 그림을 굉장히 탄탄하게 그리고 논리적 접근을 한다고요, 이 통계학이라는 게. 근데 그 큰 그림이라는 게 생각보다 너무 많은 걸 요청해요. 굉장히 많은 걸 요청하는 상황에서 이랬을 때 우리가 통계적으로 결론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unfair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게 맞아요. 통계학에서는. 통계학에서 무엇인가 결론을 낼 때는 굉장히 unfair, 우리 통계학자 입장에서, 빅데이터 전문가 입장에서 굉장히 유리한 상황에서 얘기를 해. 그렇게 판을 깔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유의 수준 몇 % 하에서 그 본 검정이, 검정 통계량이 어떤 유의 확률의 몇 %에 의해서 이제 기각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합리한, 어떻게 보면 불공평한 셋업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근데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잘해야 되는 것들이,
현장에서는 그렇게 좀 우리 빅데이터를 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유리한 쪽의 입장을 항상 대변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논리가 굉장히 극단적이다 보니까 인공지능 모델에서 여러분들이 뭐 이미지 데이터 분석을 한다든지 음성 데이터 분석을 한다든지 이런 쪽에서 활용이 잘 안 돼요. 그런 연유가 이제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검정을 논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인공지능 모델에서는 지금 추정하기도 되게 바빠요. 추정하기도 지금 바빠가 지금 숨이 턱까지 지금 차올랐어. 이 상황에서 지금 검정 얘기를 한다? 거의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확률적인 표본을 활용해서 물론 검정 얘기를 나갈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딥러닝 모델에 뭐 오브젝트 디텍션을 했다. 그랬는데 거기에 모델의 어떤 특정 모델 개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개수가 우리가 의미 있다고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식으로 회귀분석 가정 검정에 갈 수가 있다고. 근데 그런 거에 관심이 있을까? 없죠. 몇백 밀리언으로 갑니다. 개수가. 몇백 밀리언 중에 하나를 검증하는 게 의미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이 검정은 많은 부분 사라지게 돼요. 하지만 이 논의를 여러분들이 이 검정의 논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지 않고 넘어가게 된다면 많은 부분을 소실하게 돼. 예, 이 빅데이터 전문가로서 인공지능 전문가로서의 어떤 발전 방향을 우리가 되짚어 본다면 많은 부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이거를 도구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도구. 이 도구를 놓치고 가는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빅데이터 전문가로서 상당히 전문성 훼손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는 지금 현재 일어나는 건 추정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근데 언젠가는 이 검정 얘기도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전문가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는 여러분들이 추정 검정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수업에 이제 초반이 넘어가게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씩 수식을 또 열어보면서 이해하겠지만은 리니어 모델의 특별 케이스로서 딥러닝 모델이 구현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 지금 여기 보면 Dive into Deep Learning이라는 책이죠. 다이브 우리 교과서가 친절하게 인터넷에 공짜로 무료로 배포가 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면 되는데 이 책에서 초반에 나오고 있는 것이 리그레션 모델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우리 통계학에서 너무나도 어때요?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의 이해와 오해 이렇게 해서 이제 아티클이 있는데 이제 이 아티클은 지금은 이제 은퇴하신 이제 허명희 교수님이라고 해서 이제 통계학에서 아주 큰 업적을 이제 세우신 분이에요. 지금은 명예 교수로 계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쓴 기고문을 제가 이제 하나를 가져왔어요. 하나를 가져왔는데 이제 이런 사례를 하나 이제 말씀하셨어요. 이제 생환 전투기의 탄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과적으로 여기에 보이는 이 탄 자국이죠. 이 탄 자국이 여기 붙었으니까 우리가 전투기를 어떻게 개량을 해야 될까라고 보니 여기가 이제 주요 타겟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 철 보강을 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과연 이제 어떤 빅데이터의 분석의 관점을 봤을 때 옳은 것인지, 옳은 것인가? 이 사례를 한번 경험해 본 분들은 다른 이야기를 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야기해 주시죠. 저는 이거 알고 있는 사례라서 얘기해 주시죠. 돌아온 건데 저기에 박혔는데도 돌아왔다는 네. 저기에 안 박혀 있는 부분에 맞았을 때는 돌아오지 못한 것인데 네. 오히려 박히지 않은 부분을 보강해야 된다. 훌륭합니다. 네. 보너스 점수. 네, 드리겠습니다. 그냥 기분만 좋은 보너스 점수입니다. 아주 훌륭한 답변이죠.
그러니까 총알을 여기를 맞았으면, 총알을 여기 맞았으면은 생환이 안 됐을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 맞아서 이게 그나마 여기에 어떤 치명적인 부분이 아니니까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되면은 왜곡된 결과가 나오게 된다. 맞죠? 이게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환하지 못한 전투기까지 표본 수집이 돼 있어야 되겠죠. 생환하지 못했던. 거기서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표본 추출에 대한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게 됩니다. 표본. 아까 이야기 잠깐 나왔는데 이 표본이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해요. 표본을 어떻게 설정하고 어떻게 그 안에서 데이터를 뽑아내느냐에 대한 테크닉적인 측면은 나중에 인공지능 이미지 분석에 있어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다루어져요. 예. 그래서 이 표본 추출에 대한 기본적인 논리가 이제 그쪽으로 그 도구로서 활용이 된다는 것을 나중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표본이 통하는 얘기가 이 표본을 통해서 어떤 의미 있게 되는 이야기만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는 거죠. 맞죠? 보통은 이게 되게 중요한데 표본을 통해서 뭔가 의미 없는 이야기야. 그러면 그건 수면 위에 가라앉아 버려요. 왜 그럴까요? 되게 실질적인 이유인데 여러분들이 리서처로서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왜 의미 없는 얘기는 수면 위에 가라앉을까? 네, 굉장히 현실적인 이유예요. 그거를 드러내면 졸업이 안 돼요. 현실적인 이유. 예.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해야 돼. 예. 단백질 구조체에서 다음과 같은 트리트먼트가 질병 어떤 개선에 도움이 돼야 돼. 그래야지만 졸업이 돼. 그런데 어떤 내가 실험을 했는데 그게 의미가 없어. 하지만 그게 결과물이긴 한데 그게 수면 위에 어떻게 들어? 묻혀버려. 예. 이런 일종의 그 통계학이 가지고 있는 툴 때문에 일어나는 필요적 바이어스입니다, 이게. 반드시 일어나는 바이어스. 이 툴의 특성 때문에. 근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이제 통계학에서 쓰는 도구는 굉장히 불공평한 도구예요. 한쪽에 극단으로 몰아친 다음에 극단적인 상황이 랜덤으로서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는데 어느 날 갑자기 100점 맞을 수 있어요. 근데 100번 연속해서 100점 맞았어. 그럼 이게 랜덤으로 일어나는 일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에서의 상황을 우리가 상정하고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만 수면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테스팅 방법론 자체가. 그래서 툴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한계죠. 이 내재적 한계 때문에 어떻게 돼? 소위 일반화의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책에서 배우는 건데 뭐 로컬 미니마에 빠졌다 막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건 글로벌 미니마. 그래서 아주 제일 작은 부분에 해당하는 골짜기를 찾고 싶은데 어떤 특정 부분에 우리가 빠져갖고 여기서 헤매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런 특정 표본에 해당하는 것만 우리가 집중하다가 글로벌 미니마를 찾지 못해서 제너럴라이제이션, 일반화를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전문가, 그러니까 통계학을 그래서 공부하면 할수록 어떤 식의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의문을 갖게 되죠. 네, 의문. 어떤 의문일까요? 네, 다시. 그래서 이 고유한 이제 툴의 특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제일 황당한 이야기. 이 통계학 공부하면 할수록 황당하게 들리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그거 의미 있는 거 맞아? 맞아. 왜? P밸류가 0.05보다 작으니까. 이러한 이야기가
무지성으로 이 어떤 이 툴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한계라든지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검증에서도 그렇고 추정에서도 그래. 추정에서 최소 제거법을 통해서 혹은 뭐 경사 하강법을 통해서 내가 찾은 솔루션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얄팍하게 이 기법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한계점이라는 것이 반드시 존재하는데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툴 자체가 이 완벽한 툴이 아닌데 그래서 그 툴에 대한 면밀한 이해 없이 마구잡이로 쓰게 되면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 여기 바이어스. 황당한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논문 하지만 논문에 나오는 거는 죄다 바이어스예요. 우리 졸업해야 되니까. 졸업해야 되니까 만들어진 고도로 치우쳐진 바이어스된 결과예요. 현상을 제대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 통계학의 아버지들께서 이런 식으로 이 정도까지 폐해가 발생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느끼는 이 툴에 의해서 툴의 본질적인 특성에 의해서 발생하는 바이어스는 상당히 심해. 상당히 심하고 우리가 원하는 바를 왜곡시키는데 큰 이제 요인이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업을 듣는 통계학도들께서는 그래서 이제 추정과 검정에 대해서 되게 면밀하게 공부해. 여러분들이 수업 듣고 A+ 맞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는 뭐 돌아다니는 족보 공부해서 시험만 잘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공부해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통계학의 어떤 전문가로서 성장하는데 지극히 부족하다. 그 정도 가지고는. 그럼 도대체 뭐를 얼마나 더 공부하라는 소리입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은 현실이 그래요. 현실이 내가 이제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하수, 중수, 고수가 있어요. 이 동네에도. 그래서 내가 정말 전문가로서의 성장을 원하면은 그렇게 철저히 그 원리부터 이해하는 추가적인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거기서 결정 나게 됩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전문가로서 계속 성장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적당한 수준에서 일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문가의 길을 원한다면 그렇게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면 어떤 반복적인 성향이 발생하게 되죠. 반복적인 이제 내용이 추출되게 되면 일종의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정보로서의 형태로 누적이 되게 돼요. 반복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반복이 돼서 하나의 정보가 되면 최종적으로는 그게 일반론으로서 굳어져요. 어떤 원리로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지식이 되고 여기 이제 교과서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지식은 교과서 지식은 다 오랫동안 이제 여러 번 반복이 됐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일반론으로 논의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재가공이 된 거예요. 재가공. 그런데 나중에 이 교과서 지식을 가지고 다시 한번 가설을 세워요. 가설을 세워서 다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수집을 해. 데이터를 이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이 지식 이러한 메커니즘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이러한 논리를 개입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 지식을 또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식을 활용할 때 지식을 활용해서 여러분들 가설 설정을 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수량화해서 또 수집을 하게 돼요. 퀀티파잉을 해서 그리고 또 데이터가 나와. 그럼 데이터가 나오는데 그 데이터가 또 여러 번 반복돼서 재현성이 돼. 그럼 또 다시 정보로 들어와. 그리고 지식이 돼. 그리고 또 데이터 돼. 이게 빅데이터 분석의 선순환이에요. 빅데이터 분석의 선순환.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계속 선순환이 되다 보면 우리 지식이 점차적으로 그 규모와 퀄리티가 점점점 늘어나는 것이 이 빅데이터 발전 방향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보통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이제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느냐라고 한다면 여기죠. 데이터를 가지고 정보를 끌어오는 거. 이런 이야기. 뭐 대표적으로 뭐 수업 시간에 하는 프로젝트라든지 혹은 뭐 기업에서 어떤 솔루션을 만들어서
상품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데이터를 가져와서 하나의 솔루션을 가져오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이 계속 누적이 돼서 지식으로까지 확장이 되는 그런 과정들은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두고 계속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가 이제 책이 없는 내용을 막 하다 보면은 이게 결과적으로 이게 내가 공부하는 것이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의문이 드는 그런 내용을 공부할 때가 있을 거예요. 여태까지는 많이 없었죠. 책에 있는 거 하느라고 많이 급급했죠. 아마 그런 공부를 했다면 공부를 상당히 많이 진척한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나중에 사람들이 모르는 걸 막 공부하게 되고 새로운 것을 막 공부하게 돼. 그때 이제 여러분들 그런 생각에 이게 도대체 공부를 했던 것이 나중에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는 거지? 근데 좀 더 지나면 그게 책에 나타납니다. 예, 책에 나타나. 그래서 지금 이 다이브 인투 딥러닝에 나오는 한 3분의 1 정도 내용은 내가 맨 처음에 통계학을 공부할 때 핫하게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때 공부하면서 이거는 좀 되게 특수한 것 같은데? 예, 특수한 것 같은데 이거를 내가 공부해서 나중에 활용할 일이 있을까? 라는 생각. 그때만 해도 그 모델 레귤라리제이션이라 그래서 모델 벌점을 주는 그런 테크닉들이 막 나오던 시기였어요. 예. 그런데 그 시기에 그걸 배우면서 그때는 이제 논문에만 있었죠. 근데 그런 교과서에 없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나중에 좀 지나니까 그게 일반적인 어떤 지식으로서 누적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다 배우는 그런 평범한 지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식이 잘 남겨져야 된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툴의 어떤 기본적인 결점 때문에, 한계점 때문에 이 지식이 왜곡된 방향으로도 갈 수 있다 없다? 예, 충분히 갈 수 있어서 이 빅데이터 전문가 분들은 통계 처리를 통해서 나온 지식에 대한 평가를 굉장히 냉철하게 할 수 있는 경험이 많이 누적이 돼야 됩니다.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이. 예, 그런 사람이 진짜 드물어요. 또 오랫동안 데이터밥을 먹어야 되지만 그게 가능한데 그런 길도 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되면 그런 요청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더 집중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이 데이터가 규모가 되게 작았어요. 네, 규모가 되게 작았는데 현재는 규모가 굉장히 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 있는 거 분석하는데도 급급해. 네, 있는 거 너무 데이터가 많아. 그러니까 있는 거 분석하기도 급하고 그에 비해서 프로세싱 유닛이 못 따라와요.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막 이렇게 유동성이 너무나도 넘쳐가지고 컵에 물을 담다고 했을 때 막 넘쳐가지고 그 컵에서 뭐 이렇게 물을 담을 수 있는 것들이 없는 상황이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이제 현 시점인데 나중에 이제 프로세싱 유닛이 개발되고 컴퓨팅 리소스가 이제 확장이 되면은 이제 데이터가 다시 커져도 그거를 능수능란하게 커버할 수 있는 시점도 올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시작입니다. 그러면 또 다시 통계학 테크닉이 다시 주목받게 돼. 왜냐하면 전체 퍼플레이션보다 여전히 표본은 작을 거기 때문에 그 표본의 분석을 통해서 퍼플레이션을 계속 추정해 나갈 겁니다. 이제 최근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 비전 연구의 이 방향성이 현재는 세멘틱 세그멘테이션, 의미론적인 분할 연구가 많이 이렇게 사람들의 집중을 받고 있어요. 혹시 더우면 히터 꺼도 됩니다. 저 뒤에. 네. 중간에 잠깐만 확인 한번 해보자. 네. 그래서 이 이제 오브젝트가 있으면은 그 오브젝트의 경계면을 따는 겁니다. 예, 경계면을 이렇게 딱 따는데 이 경계면을 따기 위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어떠한 정보를 끌고 와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도메인마다 천차만별이라서 어떤 특정 도메인에서 이제 학습된 것들이 다른 도메인에서 이제 학습이 안 돼. 네. 그래서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클래스를 이게 옷에 대한 학습을 했는데 옷과 비슷한 뭐가 있을까요? 바지가 있다고 칠게요.
예, 바지에 대한 클래스를 하나 또 추가하고 싶은데 이것만 추가하려고 하니까 또 기존에 있던 것을 또 내버리고 가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요. 그럼 같이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느냐에 대한 클래스 확장에 대한 문제, 예, 그런 게 생기고, 그리고 이제 IT 기술이 이제 개발되고 데이터베이스 기술이 이제 확장되니까 데이터가 무궁무진해. 근데 라벨이 없어. 예, 라벨이 없어. 근데 너무 천문학적인 규모라서 라벨을 한다는 거 언강생심 꿈도 못 꿔. 그랬을 때 어떻게 될까? 언라벨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런 문제. 그러면 언라벨드 된 부분하고 라벨드 된 이 데이터를 혼합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혼합될 수 있는지. 그래서 라벨드 된 거랑 안 된 거랑 이게 합쳐서 하는 그 전통적인 기법이 그 세마이 슈퍼바이즈 러닝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세마이 슈퍼바이즈드. 그래서 세마이는 한 뭐 중간 정도 되는 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세미 정장 뭐 이런 거 들어봤나요? 그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슈퍼바이즈 지도도 아니고 이게 이 언슈퍼바이즈도 아니고 그래서 그 사이에 있으면서 이렇게 레이블이 없는 것까지 같이 끌고 와서 하는 것들이 있고 이거보다 이제 더 황당한 건 셀프 슈퍼바이즈드 이제 GPT에서 이제 많이 활용하는 것들인데 아예 클래스 라벨이 없어 처음부터. 예, 이럴 경우에 각자가 알아서 그 알고리즘 산에 루틴을 세워서 이제 길을 찾아가는 그런 아이디어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샘플링에 대한 테크닉이 여전히 중요하다. 근데 샘플링 한번 잘못되면 어떻게 된다? 구석탱이로 간다. 예, 안 된다. 예, 잘 되면 운으로 잘 된 거다. 근데 여태까지는 운이든 기술이든 그동안 어느 정도는 이제 사람들의 어떤 수요,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계속 잘 진행되어 온 것 같아요. 그리고 통계학과 출신의 빅데이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세마이 슈퍼바이즈 러닝에 많은 관심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뒷부분에서 내가 한번 다시 기술성 볼 때 조금씩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질문 있을까요? 질문 있으면 중간중간 해도 됩니다. 예. 현재 빅데이터는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 저는 이제 7년 전부터 그전에는 이제 생물정보학과 관련된 공부를 하다가 이제 7년 정도 전부터 이 알파고 이제 바둑 대국이죠. 예, 이걸 보고 뭐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뭔데 이게 피팅을 잘했지? 그래서 논문을 뜯어봤죠. 논문을 딱 뜯어보니까 뭐 reinforcement learning이라는 강화학습이라는 것을 이제 활용해서 이제 피팅을 했더라고요. 모델 피팅을. 그래가지고 되게 잘했구나. 축하한다. 그래서 딥마인드가 만든 그 모델이 이제 이세돌 대국, 이세돌 기사를 이겼죠. 그리고 이제 그 딥마인드에서 만든 이제 오락인데요. 브레이크아웃이라는 오락인데 이제 이것이 여기 공이 여기 오게 되면 이게 부딪히고 결과적으로 이 벽돌을 다 박살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웃풋으로 나오는 것은 이 여기를 우측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그냥 가만히 있을지 혹은 리셋 버튼을 누를지 예. 한 4가지 정도 클래스 라벨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각 장면마다 이 오락기에서 이 분류기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는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예. 그러니까 공이 내려오니까 이제 왼쪽으로 가십시오. 이런 식으로 아웃풋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아웃풋이 계속 연속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 어느 순간인가 완벽하게 공을 처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면마다 처리를 해요. 이게 장면마다. 한 장면에 한 에이전트의 아웃풋이에요. 에이전트를 왼쪽 갈지 오른쪽 갈지. 그래서 이제 reinforcement learning이라는 건데, 근데 reinforcement learning이라는 것이 이제 저도 보면서 이게 참 브랜드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 통계학에서 뭐 그렇게 뭐 특별한 통계학적인 관점 봤을 때 특별한 것은 아닌데, 예. 근데
이제 reinforcement learning이라는 것을 여기다 개입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부스트래핑이라는 기법을 배운 적 있나요? 부스트래핑? 그건 아직 안 배웠나? 예. 그 비복원 반복 추출이라고 보면 돼요. 복원 반복 추출. 복원을 해서 계속 반복 추출을 해서 거기서 나온 통계량을 합산해서 만드는 테크닉이 부스트래핑이라는 건데 거의 그거하고 흡사합니다. 예. 부스트래핑의 논리를 알면 이 reinforcement learning의 논리를 알게 돼요. 그런데 약간 특이한 점은 뭐냐면 이 에이전트가 데이터를 바꾼다는 것이 좀 특이한 점이에요. 그게 좀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락기에서 왼쪽으로 가잖아요. 그럼 에이전트잖아요. 아웃풋이잖아요. 아웃풋인데 그 아웃풋이 데이터를 바꿔요. 예, 왜냐면 화면이 바뀌니까. 예, 그게 이제 특이한 점이에요. 그래서 에이전트와 인바이러먼트라고 하면 여기 데이터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이게 그냥 화면 자체가 그냥 데이터예요. 화면을 계속 바꿔. 예, 그런 연관관계를 엮어주는 그냥 추정 알고리즘일 뿐이에요. reinforcement learning이라는 게 별거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통계학 공부하시는 분들이 딱 이런 인공지능 내부의 논리를 봤을 때, 아,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이 호들갑 뜨는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그게 패착이었어. 네. 그때라도 좀 쭉 따라갔으면 좋았을 텐데, 사람들이, 그냥 소위 좀 다운플레이 한다 그래나? 이렇게 그냥 별거 아닌 거. 네. 그렇게 생각했다가, 이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에 발맞추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통계학의 연구가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의 그 관점은 사실은 그러니까 향후에는 이렇게 데이터, 이게 비전 데이터, 매시브한 비전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되는 그 통계학적인 관점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이론적 서포트를 하는 방향으로 많이 발전이 될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요거 혹시 이거 보셨나요? 네. 그때 어땠어요? 이세돌 기사님이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좀 놀랐습니다. 예, 이세돌 기사님께서 이길 줄 알았는데 요즘에는 좀 이기는 사람 좀 나타나는 것 같아. 인공지능을 역으로 공격하는 것들이 파회법들이 나타나서 예, 이제 인공지능이 이깁니다. 이제 사람이. 예. 계속 이기는 건 아닌데 제가 뒤에 좀 보여드릴게요. 오늘 제가 그 예시도 가져왔어. 예. 인공지능이 이겨요. 커제가 전패했던 것만 알고 있는데. 예, 커제 전패하고 눈물 흘리고 끝났는데 예. 그 이후로 이제 기사분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죠. 어쩔 때 얘네들이 동공이 지진하는지 예, 그것만 파회법을 안 거죠. 그래서 이기는 방법들이 나온 거예요. 그 전에는 전술 자체가 인간이랑 둘 때 나오는 전술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인공지능 다 알고 있고 우리는 인공지능 모르고 그래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통계학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reinforcement learning 샘플링 된 거라고요. 샘플링 된 테크닉이 만약에 바이어스 돼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 일반론을 못 가겠죠. 예. 그러니까 어디에 어떤 부분에 특정적으로 샘플링 되는지가 우리가 알면은 그것만 계속 때리면 돼. 그러면은 어느 순간인가 인공지능도 갈 길을 잃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간파하고 이제 역으로 공략하는 분들이 이제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바둑 세계가 참 많이 변했고 이세돌 이분은 진짜 천재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예, 보통 한 9단 정도 되면은 10수 앞을 본대요. 그래서 10수. 그래서 못해도 2의 10승. 예, 머릿속에 1000수가 머리 안에 있다 그래 보통. 예, 1000개의 수가 대략적으로 다 안 돼요. 그 정도 되면 이제 9단 정도 된다. 근데 9단만 돼서 이렇게 명함 내밀 수 있는 게 아니라 9단 내에서 탑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사람인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뭐 약간 그런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이분 집안 내력이 다 이렇게 두뇌가 좋대요. 그래서 형님도 구단인가 그래요. 형님도. 그러니까 아버지도 기사였어. 아버지 기사. 그러니까 그 바둑의 뇌가 전수 받은 것 같아. 근데 둘째는 그 머리가 좀 나빴다 그러더라고요. 네. 머리가 나쁘고 이제 내가 아는 분이 이제 그분 이제 둘째랑 친구였는데, 근데 그 둘째는 친구인데 그분이 공부를 열심히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바로 이제 서울대 입학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이제 기준이 다른 집안인 것 같아. 예. 그래서 좀 흥미로운 이야기인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여전히 우리가 빅데이터를 이용하고는 있지만 이제 스몰 데이터에 대한 여러분들의 마주함이 여전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스몰 데이터. 이거는 내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예요. Any Given Sunday라는 영화인데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Any Given Sunday? 처음 들어봐요? 네. 나중에 한번 잠 안 올 때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알파치노 배우는 알죠? 알파치노. 대부의 주인공이시고 네, 마피아. 주로 이 어둠의 세력을 좀 이렇게 종사하시는 분이 연기를 많이 했었죠. 근데 여기서는 풋볼 감독이에요. 감독으로 나오는데 이게 마지막 명장면. 이거 내가 스포일해서 미안한데 이거 진짜 명작인데 이거. 예, 만약에 이거 명작을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귀를 잠시 한 5분만 막고 계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9초 남았어요. 9초 남았고 이 알파치노 팀이 샤크예요. 샤크. 그리고 상대편 이름이 나이트고 여기 보면 알겠지만은 31점이고 35점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터치다운. 이 풋볼 우리나라 사람들 잘 모르긴 하는데 터치다운 하면 6점이에요. 6점 맞고 끝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터치다운 바로 직전 9초 남은 상황에서 이 감독이 이렇게 얼굴 한번 봐요. 이 지금 아파트 이렇게 이제 슬로우 모션으로 나오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 알파치노의 눈이 여기 감독 얼굴 한번 보고요. 그리고 여기 시계 한번 보고, 그리고 여기 선수 얼굴 한번 보고, 선수들 손놀림 한번 봐요. 손. 그래서 이 알파치노가 고도의 두뇌 활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작전을 해야 되는 거지? 예. 이 작전북이 되게 여러 가지예요. 뭐 50개, 100개도 넘어요. 이 상황에서 이게 작전 내릴 수 있는 게. 근데 작전은 이미 다 정해져 있고요.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무슨 작전을 해야 되지 하면서 이 고도의 고민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마지막 명장면. 예. 그런데 여기 보이는 우리가 알기 어려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커만치라는 작전을 해. 그게 뭔지 몰라. 근데 이 커만치라는 작전이 뭐냐면 되게 무모한 작전이에요. 예. 이렇게 경기장에 있으면 이렇게 수비수들이 이렇게 있고 서로 상대편이 마주보고 있어요.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데 여기 뒤에서 공 던지는 사람을 쿼터백이라 그래요. 그래서 쿼터백이 이렇게 리시버한테 공을 줘가지고 이 사람이 달려가고 터치다운을 하는 그런 게임이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9초를 남기고 이 알파치노가 무슨 작전을 내냐면 코만치인데, 코만치가 뭐냐면 이 쿼터백은 보통은 몸이 되게 날렵하고 힘이 되게 약해요. 던지기만 아주 정확하게 던지는 사람이에요. 힘이 약하고 뚫을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알파치노가 코만치 그러니까 여기 이 작전이 뭐냐면 이 쿼터백이 그냥 가는 거야. 네. 완전 변칙 작전.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는 아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변칙 작전을 여기서 명령을 내려요. 그랬는데 거기에 있는 이 선수들이 딱 그 얘기를 딱 듣더니만 갑자기 현타가 오는 게 아니라 감독이 그 얘기를 했네? 그러면 가만히 하면서 그냥 가. 예. 그러면서 승부를 같이 걸어. 승부를 걸고 거기에 있는 주인공이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갖고 막 이렇게 약간 플라잉 니키 비슷하게 이렇게 막 날아가다가 결과적으로는 가까스로 터치다운을 하면서 이렇게 슈퍼볼 우승을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예. 그 인공지능 판사, 인공지능 감독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예시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온 거예요. 예. 정말로 이런 부분들이 어떤 판단을 내리는 거죠. 100가지 클래스 라벨이 있는데 인공지능이 거기서 몇 번째를 해야지만 승률이 높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정말로 이런 상황일 때 인공지능 감독이 인간을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데이터가 한정돼 있어요. 우리가 풋볼 게임을 막 10만 번, 500만 번 한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으로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 자체가
용량은 진짜 큰데 표본이 작아요. 예, 여러분들 슈퍼볼 한번 경기를 한다고 했을 때, 예, 그 표본이라고 해봤자 경기가 1년에 뭐 몇백 건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의 용량에 비해서 건수가 너무 작다고. 여전히 작기 때문에 모델이 끌고 갈 수 있는 그 정보량이 너무 극히 작아. 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문제는 계속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내 생각이에요. 여전히. 여러분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언어를 배우고 막 아빠, 엄마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아장아장 걸어가면서 점차적으로 학습에 대해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운의 잔해에서 처리하는 그 정보의 양이 엄청나게 커요. 예, 단순한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엄청난 처리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학습이 이제 되는 건데 그 엄청난 정보가 우리 인공지능 모델에 입력이 되느냐? 안 돼요. 인간 전체의 어떤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스펙 자체를 구현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여전히 이런 스몰 데이터의 관점에서의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빅데이터를 통해서 만들어진 모델과 그리고 스몰 데이터로부터 출발한 그 모델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느 쪽에 가중치를 두고 판단을 내려야 될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죠, 여전히.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인공지능과 연관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의 많은 데이터를 축적해서 피팅을 하면 어떤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바운더리를 넘어서 버리는 그런 것들을 슈퍼 인텔리전스라 그래가지고 초지능이라 그래요. 예.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인터넷 보면 약간 좀 음모론에 빠지는, 인공지능에 대해 음모론 빠진 사람들이 좀 많이 주장하는 건데, 초지능. 그래서 컨비네이션 자체가 굉장히 인간이 할 수 있는 컨비네이션의 것을 이제 현격하게 뛰어넘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그 지식을 뛰어넘는 거다. 그래서 그 초지능이라서 그 초지능이 발생하면 어떻게 돼? 스카이넷, 터미네이터. 예. 터미네이터가 곧 온다. 이런 식으로 논리가 이제 흐르게 돼. 그래서 인간은 매트릭스 영화 봤어요? 예, 거기 보면 인간이 뭐 하고 있죠? 인간이 머리에 뭐 꽂고 예, 그거는 현실로 들어온 거고, 그건 가상현실이에요. 머리 꽂고 들어오고 이게 없으면. 근데 여기 있는 상황에서는 뭐냐면, 뭔지 아세요, 이게? 이게 뭐 있잖아요, 이렇게. 뭐, 꼽는 거, 플러그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 예, 기억 안 나요? 잘 기억이 안 나요. 예, 그게 그 전기, 발생기예요. 우리 인간에서 나오는 어떤 전류를 모으는, 인간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가정 자체가 되게 재밌어. 매트릭스 안에 우리는 다 가상현실이고, 실제로는 우리는 지금 전류 발생 장치야. 예. 그리고 우리는 우리 몸이 계속 전기를 하면서 발전하고 있어. 그리고 지금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는 건 다 가상이야. 예, 자기네들이 뇌에 이렇게 전기를 연결해가지고, 지금 일론 머스크가 뉴럴 링크 만들어서 하려는 게 그거죠. 뇌를 다 통제하려고 하는 것들. 예. 인셉션은 아니구나. 인셉션도 비슷한 거긴 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초지능이 나타나서 초지능이 인간을 이제 통제를 하고, 인간은 어디로 가? 발전기로 들어간다. 그게 매트릭스야. 너무 황당하죠. 네. 근데 슈퍼 인텔리전스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예. 우리 인간의 지능이 한계가 있는데, 그럼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럼 그거 어떻게 되는 거냐?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니까 우리 대비를 하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빅데이터는 그러면 어디 있을까? 이제 다시 현재로 잠깐 돌아오는 거예요. 어떤 방법론적이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했다면, 지금 현재는 빅데이터 그러면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 알았고, 그걸 어떻게 분석하는 테크닉에 대한 습득도, 제대로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좀 나눠봤어요. 지금 빅테크 산업 하면은, 저번에 이제 봤듯이, 어떻죠? 미국이 다 가지고 있죠. 예, 대부분의 IT를 대변할 수 있는 산업은 다 가지고 있는 거여서, 어떻게 보면은 너무 미국이 이게 너무한 거 아니요? 이런 불공평한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주가 지수가 예전에는 주가 지수가 마치 경제 발전을 이렇게 나타내는 지표로서 활용이 됐는데 지금은 그런 의미가 많이 떨어졌어요, 사실은. 예. 여러분들 주식 하나요? 네. 그래요? 미국 주식 예, 구매해봤나요? 네. 아 그래요? 예. 되게 앞선 분이네. 예. 맞아요. 하지만은 이게 경제를 대표하지 못해. 예, 전반적인. 하지만 부가가치를 굉장히 많이 창출하는 기업이 모여 있는 그런 경제 지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폭등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여러분들 관심 있는 사람은 알겠지만은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어. 예, 지금 나라 경제는 폭망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돈을 어디서 버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예, 부가가치가 그쪽으로 그냥 빨려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 대기업들이 이제 소수를 제외하고는 뭐 팡이라 그래서 페이스북, 뭐 아마존, 뭐 넷플릭스 뭐 이런 걸 합친 거예요, 구글. 그리고 MS까지 해서 이게 이제 대부분을 다 흡수해 버리거든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랑 애플 입사하면은 거기 갈 가능성 가겠죠 아마. 예. 삼성전자 vs 애플 딱 하면은 뭐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하면서 예. 장난하십니까 하면서 애플 가는 그렇게 돼. 진공청소기로 다 흡수해 버려. 전 세계에 있는 인재들을. 내가 미국에 있을 때, 근데 우리나라에 있으면은 뭐 애플이나 뭐 구글 들어가는 게 마치 뭐 대단한 업적인 것처럼 평가를 받는 분위기가 있는데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미국은 잡이 많기 때문에 그냥 좀 열심히 하면 갈 수 있는데요. 그래서 내 친구들도 좀 있어. 내 친구들도 좀 열심히 하니까 가더라고. 광고가 출신들 보니까. 근데 되게 브랜딩 전략이 되게 좋은 게 애플 가면은 진짜 마치 이게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 대우를 해주고 이렇게 어떤 자부심과 어떤 소속감에 대한 고취가 되게 전략적으로 들어가. 그래서 내가 그 회사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의 정체성과 애플을 막 이어주는 그런 작업들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여러분들이 삼성, 뭐 현대 이런 데 들어가면은 그런 브랜딩 작업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세뇌당합니다. 네, 일종의 세뇌죠. 그런데 되게 배가 아프죠. 네.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미국에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열심히 지금 공부하지만은 사실은 뭐 국가의 경계를 어떻게 잡느냐는 개념이 많이 변했지만서도 좀 배가 아픈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면 잘할수록 미국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많아요. 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 그리고 마케팅 시장 이야기한 대로 다 독점해버리고 있어. 독점해서 상거래가 이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다 불가능하게 됐고 줌이나 뭐 AWS 같은 것들 이렇게 저번에 얘기했었죠. 그래서 플랫폼 중심으로 돈을 갈고리로 다 끌어모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제 그런 상황에 인사이트를 얻어서 우리가 이 대동단결에서 이 동학사상 그 전봉준 장군의 어떤 정신을 이어받아서 동학개미가 되면 혹은 서학개미가 되면 어떻게 된다? 학살극이 발생한다. 조만간 학살극이 일어난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그거를 좀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뒤에 가서 내가 주식에 대해서는 좀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주식은 근데 이제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주식은 통계학 출신들이 진짜 잘할 수밖에 없어요. 통계학은 사실은 이름을 바꿔야 돼. 돈 제조학과 이런 걸로. 통계학을 잘했는데 만약에 내가 주식 투자를 못한다? 그럼 뭔가 한참 잘못된 거예요. 뭔가 한참 잘못된 거예요. 뭔가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통계학에 대해서. 돈을 그냥 갈고리로 다 쓸어 담을 수 있어. 통계학을 잘. 그래서 여러분들 영화 같은 거 봐보세요.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뭐 그런 빅숏과 관련된 그런 아주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런 경제 위기 상황에서 막 대량으로 정리하고 하는 그런 영화들 꽤 많잖아요. 그러고 보면은
거기 헤드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 누구냐면 통계학 박사들이요. 리스크 매니지먼트 헤드들을 먼저 잘라. 거기 걔네들이 제일 비싸, 인건비가. 거기 다 통계학과자들 나와 있다. 아, 그 이름 뭐였지? 마진콜이라는 영화일 거예요. 케빈 스페이시 나오는 영화인데 본 적 있어요? 그 주식 영화. 네, 주식 영화. 그 마진콜 초반에 바로 문제 생기니까 목 바로 날리는 게 그 통계학자예요. 예, 그 사람이 인건비 제일 비싸. 예,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예, 거기서 보듯이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핵심 룰이 바로 트레이딩의 기본이거든. 리스크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 예, 이거 위험하니까 빼야 된다. 이거 안 위험하니까 진입하자. 이런 것들을 계량화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이 다 통계학에서 출발해.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통계학을 그냥 단순히 학점을 위한 공부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한 핵심 기술들을 교수님들이 다 가르쳐주고 있는데 한번 그런 거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주식 특강 뭐 이렇게 주식 투자 특강 통계학적 관점으로 본 주식 투자 이렇게 하면은 학생들 많이 오지 않을까? 저는 듣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최소한 깡통 차지 말아야지. 예, 통계학 출신들이 깡통 차면 이거는 진짜 너무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세계 AI 시장 규모는 뭐 당연히 예상할 수 있듯이 이렇게 성장해. 그런데 성장하는 곳에 나를 편승시키는 게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반에 제가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가는 방향성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할 때는 어떤 큰 시야로 한 발짝 떨어져서 조망할 수 있는 사람들이랑 얘기를 한번 해봐야 돼. 예, 그래야지만 동반 상승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은 노력 대비 아웃풋이 되게 적게 돼요. 빅데이터 산업 당연히 높아지죠. 빅데이터 AI가 성장하는데 빅데이터가 성장 못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통계학과 공부, 뭐 컴퓨터공학과 이런 건 선택을 좀 잘한 거예요. 선생님, 근데 지금 보니까 이거 하는 사람 너무 많은데요? 이거 경쟁이 안 되는데? 아니야. 그래도 여전히 시장이 성장해. 네, 시장이 성장해서 갈 곳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인공지능의 한계입니다. 그 인공지능의 한계라고 하면은 어떤 것이 좀 떠오르세요? 이거는 진짜 한계점이라서 인공지능 해결 못할 것 같다. 해결 잘 못하는 것 같다. 없어요? 그 약간 인간의 한계를 넘어섰을 때 그 감정적인 변화가 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이 달리기를 9.5초에 달렸을 때는 전인지 뒀는데 인공지능이 9초에 끊는 건 네. 그게 네. 있으니까 한 2초에도 끊을 수 있겠지. 이렇게 가버리면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이제 문화적인 관점이네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어떤 공감대의 영역이 그냥 다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그거 나오긴 그래도 이제 그 타임 랩이만 그 기록만 달라질 뿐이지 AI라는 영화 한번 보면은 실제로 그 AI끼리 경쟁해요. 네,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추후에 이제 로봇이 막 발전되면은 그래서 이제 학생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이네. 우리 인류가 쌓아온 이 고유의 이 문화적 유산을 AI에서 다 박탈당할 수 있다. 예, 그런 관점인 거죠. 예. 엊그저께 그 여성 리차드슨인가? 그 100m 달리기 선수 알아요? 미국에 막 가발도 쓰고 막 이렇게 하는 되게 엄청 잘 달리는 선수인데 보니까 진짜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 예, 키가 작은데 100m 1등 했어. 예, 엄청 빨라. 근데 표정이 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당연히 이긴다는 표정으로 그냥 달려가더라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고수들 사이에서 또 넘사벽이 나타나니까 야 진짜 그런 것을 보면서 그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것들이 좀
인사이트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누렸던 것들 없어지게 되니까 감흥이 다 사라지겠죠. 감흥이 다 사라지기 전에 저는 이 땅을 떠나는 걸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시 새로운 문화에 세팅을 한다는 건 너무 저항감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날로그 감성을 유지한 채로 이 임종을 맞이하는 걸로 그랬으면 좋겠고, 여기 보이는 사진대로 이 최초의 자율주행차를 개발했던 사람은 자기가 개발한 자율주행차를 타다가 죽었어요. 이 당시 어떻게 죽게 됐냐면 태양이 하필이면 이 비전 센서랑 일직선으로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여. 하얀색이야. 그러니까 판단을 못 내려. 바로 직진해버린 거예요. 그런 예외적인 상황에 예외 처리가 안 됐었던 거지. 그러다가 앞에 있는 트럭을 받아가지고 이제 교통사고로 그분은 안타깝게 돌아가시게 됐어요. 이제 그 이후로는 뭐 이런 라이다 센서나 비전 센서, 레이더 센서, 라이다 센서, 비전 센서 이런 거 다 이용해가지고 룰 베이스로 점차적으로 고도화가 되면서 현재는 이제 일반 차량에서도 어느 정도의 자율주행이 이제 구현되고 있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인식은 어때요? 한 방에 황천길이다. 뭐 이런 그런 생각이 있죠. 그래서 좀 다소 감정적인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렇게 투자하는 그런 관점의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인공지능 투자 혹시 관심 있어요? 해봤어요? 인공지능 투자? 구글? 구글로? 그래요? 구글에 이제 문의하면 이렇게 알려주나요? 어떤 종목을 투자해야 된다?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인기 되게 많아요. 자기가 트레이딩 기술이 없으니까 이 어떤 인공지능이나 타이틀을 걸어놓고 나온 솔루션을 막 이용하는 거죠. 제가 얘기하지만 다 사기다. 여러분들이 절대 하면 안 된다. 이게 사실이면 자기 혼자 벌지 뭐하러 그걸 팔고 앉아 있어. 이게 상식을 동원해서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불안전한 부분이 있어서 그 리스크를 고객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그 개발자는 알고 있어. 이게 황금알을 낳는 그 거위 이런 기계인데 그걸 뭐하러 그 사람한테 팔아? 말이 안 되는 거죠. 상식을 동원해서 생각해 보면.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계속 사죠. 그런 걸 이용하죠. 그런 이유는 뭐냐면 이런 나스닥 지수의 형태 때문에 그래. 나스닥은 지금 아무 데나 사도 돈을 벌어요. 무조건 사라고만 하면 돼. 아무 데나 사도 돼. 그리고 기다려. 그러면 올라가 있어. 확정 경제 체제에 의해서 이 무한 신용 창출에 의해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요. 근데 그걸 마치 인공지능을 포장해 가지고 우리가 그걸 맞췄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기본적인 어떤 경제 개념이 없고 다 까막눈이다 보니까 다 호도당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